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면요, 프랑스의 대표 와인 도시인 보온이라는 동네 성벽 위에 있어요. 저는 지금 300년 전 정도로 와 있는 것 같아 지금. 1960년대인가 70년대 프랑스 관광청에서 이런 포스터를 만든 적이 있어요. 프랑스를 보신 분은 파리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파리 말고 다른 지역을 본 사람은 파리에 가지 않을 정도로 시골이 더 매력적인 나라가 프랑스다라는 문구였는데, 이제 형은 일주일 안에 거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비교를 했잖아요. 형은 어때요? 두 개의 옵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시골을 선택하겠어. 오, 진짜? 훨씬 더 매력적이고, 물론 파리에 뭐 에펠탑과 뭐 워낙 유명한 장소들이 많으니까 이제 프랑스에 처음 온다면은 파리를 안 갈 수는 없겠지만은 시골에서 느껴지는 이 기분과 이 분위기와 여기서 먹는 음식과 와인들, 이거는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 유럽의 매력은 시골이다라는 말을 들었었거든.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오니까 많이 느껴져. 어떤 점이? 일단은 이 마을에서 보이는 건물들이 200년에서 500년 정도는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 모습이었겠구나 여기는. 물론 뭐 그 안에 화장실 이런 건 달랐겠지만은 형, 어떨 때는 화장실도 많이 안 달라요. 그래서 나 그 생각이 들어.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그 마을 있잖아. 네. 벨이랑 게스통 사는 마을. 그 마을 온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거는 체인점들이 없어. 어느 나라를 가건 우리가 똑같은 체인점들에 이제 둘러싸여 사는 게 현대인들의 삶이잖아. 근데 여기는 로컬 샵들을 들어가니까 마치 막 몇 대째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 네. 실제로 몇 대째 하고 있고. 그럴 것 네. 같아. 그 공로는 한국에서는 소설가로 더 잘 알려졌지만 프랑스에서는 문화부 장관으로 잘 알려진 앙드레 말로라는 사람의 공헌이 굉장히 커요. 앙드레 말로 뭐 인간 조건이라든지 희망이라는 책으로 한국에도 굉장히 잘 알려진 문학가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군들이 엄청 폭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재건할 거냐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1950년대는 뭐 형도 알다시피 미국이나 한국이나 현대적인 것을 숭상하던 또 시기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싹 밀고 차고 있는 그 조그만 그 서벌브 집들 갖다 쫙 깔자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대요. 근데 앙드레 말로가 당신의 마을이 옛날의 모습을 잘 유지하면 굉장히 인센티브를 많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조그만 마을 가면은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플루 베au village de France,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부여해서 파리 관광객들이 오게 만들고 빌 플류리라고 하는 랭킹이 있어요. 빌 플류리가 꽃핀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 꽃 하나짜리 마을이 있고 꽃 2개짜리 마을이 있고 꽃 3개짜리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이 빌 플류리 3개짜리 동네가 되면 프랑스 사람들은 국도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저기 빌 플류리 3개짜리도 한번 들어갔다 오자. 그래서 거기서 점심 먹고 가니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마을의 모습을 유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파리에서 디종이라는 도시를 거쳐서 디종에서 작은 기차로 갈아타고 본에 왔잖아. 그래서 본 기차역에 딱 내렸는데 나 정말 그런 기차역 오랜만이야. 딱 내렸는데 그냥 철도만 있는 거야. 플랫폼에서 철도로 그냥 걸어 내려가도 될 것 같은. 물론 안 되지만. 맞아. 그런 기차역에 내리는 경험도 굉장히 재밌었어. 기본적으로 농경으로 부유해진 마을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생경한 개념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는 돈을 벌려면 공장을 지어야 되고 고속도로를 지어야 되고 항구를 지어야 되다 보니까 그 모습이 자꾸 바뀌게 되는데, 보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포도 농사를 지은 것을 전 세계 부유층들이 소비를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딱히 농경사회의 모습을 산업사회나 공업사회의 모습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유지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되니까. 그렇네. 이거 보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네. 내가 이 부르고니 와서 느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디 가면은 어트랙션이라 그러잖아. 네. 관광 명소가 뭐냐. 네. 이 동네는 어트랙션이 포도밭이야. 맞아요. 포도밭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기 일 잘하면 되고, 좀 괜찮은 호텔 몇 개랑 밥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거 몇 개만 있으면은 여기에 무슨 뭐 극장 컴플렉스가 들어와야 돼, 쇼핑몰이 들어와야 돼,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오니까. 대부분의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프랑스 음식은 파리에서 먹는 거 아니다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프랑스의 전통 요리를 갖다 제대로 먹으려면은 딴 데를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도 여기 와가지고 프랑스 전통 음식을 몇 끼 먹었잖아요. 파리랑 비교했을 때 형의 임프레션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도착한 첫날 정말 멋있는 식당을 갔었잖아. 네. 이 과거 와인 저장고를 식당으로 바꾼 식당에서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우리가 평소에 프랑스 음식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 그게 이 지역 음식이더라고. 네, 맞아요. 왜냐면 에피타이저로 달팽이 6개 들어가는 그 접시 있잖아. 거기 딱 들어간 달팽이 요리 나오고 진한 양념에 푹 담궈 놓은 소고기 요리. 우리가 뭐 그거를 버건디 비프라고 영어로 많이 하잖아. 네,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부르고뉴 지역의 소고기란 소고기.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딱 먹으니까 진짜 프랑스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게 프랑스 음식이지만은 더 정확히 말하면 부르고뉴 음식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한 말이 이해가 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르고뉴 비프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빨간 시큼한 소스에 고기가 오랫동안 푹 고아져 있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버터랑 와인이거든요. 그 빨간색이. 역시 버터구나.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당연히 와인이 주 소스다 보니까 어떤 와인을 썼는지에 따라서 이 맛이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거를 요리를 아무리 정성 들여서 하시는 분이라도 가격으로 봤을 때 거기다 부르고뉴 와인을 넣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큰일 나지, 그러면. 차라리 놔주세요, 그냥. 우리나라 부르고뉴는 자기네 동네 와인이니까 항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병에 한 3박 4일 동안 되면 이게 맛이 갈라 그러잖아요. 그걸 넣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테이블 와인을 다른 나라에 넣어서는 그 맛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프 보르기뇽은 좀 헤비한 음식이잖아요. 점심에 그 맛을 보고 싶으면 으프 뮤렛이라는 거를 주문을 하래요. 부르고뉴 똑같은 소스인데 달걀로 만든 거죠. 그것도 같이 나왔잖아요. 우리 투어리스트 메뉴 시키니까. 그래. 아, 그게 그거구나. 두 가지가 있대요, 원래. 화이트 뮤렛이 있고 레드 뮤렛이 있대요. 화이트 와인으로 만들었냐, 레드 와인으로 만들었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는 레드 와인을 먹을 때는 화이트 뮤렛을 먹어야 되고, 거꾸로? 네, 화이트 와인을 먹을 때는 레드 뮤렛을 먹는 게 원래는 정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요리도 그냥 전반적으로 다 와인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약간 보프 보르기뇽을 파리에서 왜 먹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파리에서 프랑스 전통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우리는 프랑스 음식 프랑스에서 먹는데 라고 하지만 걔네들은 부르고뉴 아닌 데서 부르고뉴 음식을 먹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또 있더라고요. 또 기억에 아주 많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디저트를 시키는데 내가 치즈를 시켰잖아, 디저트로. 예. 근데 승현 반응이 형 괜찮겠어? 라는 반응이 와서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치즈가 싫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야. 이번에 디저트로 먹었던 그 치즈는 와, 걔는 못 먹겠더라. 참고로 이제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치즈를 먹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에포아스를 드셨습니다. 예. 저는 한 2스푼 정도 먹고 못 먹고 남은 거 승현이가 다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부르고뉴까지 올 때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또 우리가 많은 프랑스의 시골 도시 중에 본을 선택한 이유가 형이 와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거고 본 고장에서 와인을 먹어본 소감. 일단 여기 있는 와이너리 샤또들 가서 많이 배웠잖아, 와인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부르고뉴 와인에 대한 나의 지식들이 입문 단계는 정리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부르고뉴는 언덕이 길게 늘어진 지형이고 이 길게 늘어진 언덕의 경사면, 그리고 경사면 언덕 밑에 여기가 그냥 포도밭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그 언덕을 따라서 부르고뉴의 마을들이 쭉 늘어서 있잖아. 근데 그 마을들 이름들이 이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주베레 샹베르땡, 샹볼 뮤지니, 샤샤뉴 몽라쉐, 본 로마네, 이러한 부르고뉴에 있는 마을 이름, 이게 부르고뉴 와인을 이해하는 핵심인 것 같아.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을 보면은 부르고뉴라고만 써있는 와인들이 있고 거기에 부르고뉴뿐만 아니라 어느 마을에서 만들었는지가 써있다. 뭐 샤샤뉴 몽라샤냐 주브리 샹브레땅이냐 써있으면은 이거는 그 마을에서 만든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고뉴 안에 마을들, 그 마을 안에 포도밭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 밭에서 나오는 포도로 만든 와인은 어떤 와인이고 이 동네에서 만든 와인은 어떤 와인이고 이거를 쫙 정리를 해놨잖아. 이게 내가 정리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 나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 멋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왜 부르고뉴 와인이 비싼지 알겠어. 이게 동네별로 밭별로 나오다 보니까 와인의 생산량 확장이 불가능한 거야. 그죠. 그 마을에서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들의 수요가 계속 올라가지만은 공급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게다가 최근에는 밭 경계 자체가 유네스코 헤리테지로 등록이 돼가지고 이제 절대로 공급을 늘릴 수가 없게 됐다는 이게 참 인상적인 게 몇백 미터 떨어진 옆밭인데 그 밭마다 태양의 각도도 다르고 땅에 있는 토양의 질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밭에서 나온 포도로 만든 와인이지만은 맛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종류와 등급을 구분한다는 거잖아. 이렇게 밭으로 나눠서 와인을 구분하는 게 부르고뉴 와인의 엄청난 매력인 것 같아.
그래서 형 얘기대로 보르도는 우리가 대체로 레이블을 믿고 사잖아요. 말고에서 만들었다, 그치. 라피트에서 만들었다. 그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명품 같은 느낌이고 부르고뉴는 조금 더 테일러들이 즐비한 길 같은 느낌. 아, 그렇네. 그래서 약간 부르고뉴를 마시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는 워낙 밭 이름도 많고 지역 이름도 많고 마을 이름도 많고 생산자도 많으니까 보르도는 브랜드만 알면 믿고 사서 좋은 와인을 먹을 수 있는 데 비해서 부르고뉴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르고뉴를 마시는 사람들은 보르도 마시는 사람들한테 공부를 좀 더 하시죠. 약간 이런 또 미묘한 관계 같은 게 또 있어요. 물론 진정한 탑 레벨 보르도 와인이야. 뭐 그치. 워낙 좋지만 진정한 와인 덕후들을 위한 동네야. 네. 그래서 이번에 배운 표현이 있어. 밭들을 뭐라고 하냐? 클리마라고 하더라고. 네. 근데 클리마가 날씨, 클라이멧. 영어로 클라이멧. 때루와랑은 조금 다른 개념의 그 표현. 그게 이번에 배운 좋은 표현인 것 같아. 근데 보르도와 부르고뉴의 문화 차이가 아예 있대요. 여기는 보면은 조그만 농가들이 즐비한 약간 이런 마을이잖아요. 거기에 맞아. 비해서 보르도는 대형 밭을 한 브랜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와이너리들은 엄청 파워풀하고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에 살죠. 그래서 보르도 그러면은 샤토가 샤토. 떠오르고 그죠? 여기는 돌담으로 돼 있는 어떻게 보면 제주도처럼 조그만 밭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클로가 떠오르고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이럴 때 보르도에 와인 테이스팅을 가면은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밭 주인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밭 주인이 승마복이고 말 타고 나타나가지고 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르도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르고뉴에서는 어디 도메인에 들어가지고 똑똑하면서 여기 와인 좀 사고 싶은데 밭 주인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밭 주인이 왜 여기 있냐고 가가지고 일꾼들이랑 같이 농사 짓고 있지. 그래서 부르고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와인들의 생산자도 장화 신고 흙 이렇게 털면서 들어와가지고 농가 지하에서 오크통에서 이렇게 퍼가지고 주고, 그리고 보르도는 전 세계 VIP들 모아서 숙성시키는 지하실까지 거의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서 막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데서 조용히 노트를 만들면서 이제 와인을 평가하고. 그래서 이제 와인을 즐기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90년대 미국에서 보르도가 훨씬 더 인기가 많다가 내 취향대로 즐기고 싶어로 넘어가면은 부르고뉴로 넘어간다. 그래서 모든 길은 부르고뉴로 통한다라는 속담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르도 와인 좋아하다가 부르고뉴로 넘어오면서 네가 그렇게 좋아한 거구나. 그리고 난 이번에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국에서 아는 포도들은 캠벨 포도, 샤인머스켓, 거봉 다 포도 알들이 큼직큼직하잖아. 아주 먹기 좋은. 근데 부르고뉴에서 레드 와인을 만드는 포도 종류 대표는 피노누아잖아. 그래서 피노누아를 이번에 와서 보니까 우리 밭에 가서 따먹어 보기도 했잖아. 정말 조그맣더라고. 블루베리보다 작은 아이들이니까 이런 포도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맛있는 포도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이번에 배우게 됐어. 우리가 뭘 좋아해서 책도 읽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잖아. 그래도 실제로 그 장소에 와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는 따라갈 게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뭐 실제 와서 샤또도 가보고 포도밭도 보고 이 분위기를 느끼고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직접 설명해 준 얘기를 듣고, 난 또 지금 집에서 내 정원에 있는 포도로 와인도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느끼는 그 배움의 즐거움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은 친구랑 같이 여행할 기회는 많이 없어져. 근데 같이 둘이서 프랑스 파리랑 부르고뉴 가족들과 같이 여행하면서 또 느끼는 그 즐거움도 아주 참 즐거운 한 주가 된 것 같아. 맨날 우리가 그 와인 책에 보면 라임스톤 얘기 듣잖아요. 근데 거기 우리 밭 가니까 라임스톤 쫙 자갈로 깔려 있잖아요. 형이 그거 하나 가져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그 농담하듯이 말했잖아요. 그거 핥으면 와인에서 나오는 미네랄 향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랬더니 거기 와이너리 안내하시는 분이 이 지역 할아버지들은 진짜 이 지역의 와인 맛이 어떨까라고 할 때 돌 핥아가지고 미네랄이 이 정도면 이런 와인 나오겠나 하신다고. 옛날 분들은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사실 그 명품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농촌의 아집에서 나오는지를 보고 상당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렇네. 형 그럼 이제 내일 또 서울로 가시니까 저는 뭐 아직 휴양 중이니까 좋겠다. 한 3주 더 있다 뵐게요. 안전하게 잘 들어가시고 가족분들이랑. 저희 둘이서 드디어 프랑스에 와서 지난번에 파리 편과 이번에 부르고뉴 편 MMM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다음 편은 이제 서울에 돌아가서 더 재밌는 주제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o it's hopeless that we stay close, but it's the life that we chose. It takes time to get it right, sleepless days and nights,